누구세요? 누구신데 다짜고짜 그런 소리라세요? 당신 한상혁이랑 오늘 결혼하는 여자 맞잖아. 아니에요? 상혁 씨요? 상혁 씨를 아시는 분이세요? 기가 막혀. 남의 남편 뺏어놓고 뻔뻔한 소리 하고 있네. 이봐요, 나 한상혁 본처예요. 안 그래도 간밤에 꿈에 남편이 나타나서는 갑자기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고 덕분에 가뜩이나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 전화는 대체 무슨 전화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저더러 남의 남편을 뺏었다니 순간 저는 제가 아직도 악몽을 꾸고 있는가 싶을 정도였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결혼식 날 아침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전화를 받을 리는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뺨을 때려보고 꼬집어봐도 도통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 상황이 현실임을 알게 된 저는 겨우 정신을 다잡고 수화기 너머의 여자에게 다시 묻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남편분이 한상혁이라는 사람 맞는 거죠? 저랑 장난치는 거 아니고 그쪽이 그 사람 본처라는 거예요? 혹시 제 연락처는 어디서 하셨어요? 네가 이제 인정하려는 모양이지? 왜? 상간녀 번호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게 궁금해? 저기요,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야말로 지금 당황스럽거든요? 본처라뇨. 저는 상혁 씨한테 와이프가 있는 줄도 몰랐다고요. 솔직히 지금도 그쪽이 저한테 거짓말하는 건지 아닌지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이전이었다면 저는 그런 전화를 당연히 장난 전화거나 질 나쁜 농담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상혁 씨에게 본처가 있다니 그런 소리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의심하거나 생각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지고지순하게 제게 믿음을 줬던 사람이었는데 불륜이라니 말도 안 된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저의 불안함 때문인지 꿈속에 찾아와 경고를 한 남편 때문인지 도저히 그 여자의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이미 상혁 씨를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당장 만나자는 그 여자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이미 진작 출발해서 미용실로 도착했어야 했을 시간에 저는 자신이 상혁 씨의 본처라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 사이 상혁 씨가 저를 찾는 전화와 문자들이 걸려왔지만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상혁 씨의 연락을 무시했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 그 사람의 전화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래놓고 정말 제가 그 여자에게 속고 있는 거라면 상혁 씨에게 너무나 미안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저의 본능은 상혁 씨의 전화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부재중 전화를 뒤로 한 채 저는 그 여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 전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나게 된 상혁 씨의 본처라는 여자는 전화기 너머로 화를 내던 모습과 달리 조금은 차분해 보였습니다. 아까는 다짜고짜 화내서 미안합니다. 설마 그쪽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솔직히 지금도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결혼식 당일날 저를 보러 온 걸 보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서요. 네, 솔직히 저도 그쪽 말을 완전히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 것 같아서 나온 거예요. 찝찝한 상태로 결혼을 밀어붙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쪽이 남편 상태를 모른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자식까지 있는 놈을 무슨 생각으로 만났을까 싶었거든요. 예? 자식이라뇨?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상혁 씨, 아니 그 사람한테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설마 그것도 몰랐어요? 심지어 저희 애는 그쪽을 본 적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제서야 저는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상혁 씨의 본처라는 사람에 심지어 그 사람한테 자기 자식까지 있었다니,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상혁 씨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며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그동안 별거 중이었어요. 처음부터 별로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자식한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 싶어서 이혼도 안 하고 참고 버텼던 건데 그런 놈이 갑자기 다짜고짜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뭔가 더 이상하더라고요. 원래 별거 중에 그 인간이 저희 애를 찾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직 이혼도 안 했으니까 애 아빠 아니냐고 애한테 책임을 다하라고 그러는데도 귀뚱으로 안 듣고 애 생일도 모르던 인간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애를 보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데려가더니 그때 저희 애가 그쪽을 봤다 하더라고요. 그 여자의 말에 그제서야 저는 상혁 씨가 자신의 조카라고 말하던 아이의 정체가 사실은 그 사람의 아이였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상혁 씨의 조카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 잃고 불쌍한 조카라며 안쓰러워하며 아이를 무척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었네요. 하지만 저는 저한테 자기 애를 보여줘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자기 애를 조카라고 속이면서까지 데리고 나왔을지 그 사람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기 자식에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게 하면서까지 말이에요. 저한테는 조카라고 그랬었어요. 죽은 형이 두고 간 자식인데 불쌍하다면서 저랑 셋이서 같이 유원지에 데려가고 그랬었거든요. 기가 막히네요 정말. 자기 새끼를 조카라고 했다고요? 완전 미친놈이네 정말. 근데 자기 애라면 차라리 저한테 숨기는 게 낫지 않아요? 결혼했다는 것도 말 안 했던 사람이 저한테 자기 자식을 보여줘서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나도 그 새끼 머릿속을 다 알진 않지만 아마 그쪽한테 환심 사려고 그랬었겠죠 뭐. 부성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서 호감 얻으려고 했거나 결혼하고 싶게 할 생각이었겠죠. 저도 그런 모습에 속았었거든요. 그 말에 저도 조금은 예상이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상혁 씨와 어쩌다 재혼을 결심했었나 하는 것이었죠. 사실 제게 먼저 다가온 것도 그 사람이었고 먼저 호감을 표현한 것도 상혁 씨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남편을 잊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중에 상혁 씨를 알게 됐고 상혁 씨는 저와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부터 동거 이야기를 꺼냈던 걸 보면 그 사람은 저랑 하루빨리 재혼하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미적거리다 보니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애가 탔겠죠. 아무래도 제가 그 사람을 쉽게 못 믿고 재혼 결정을 내리지 못하니 자신이 얼마나 가정적이고 좋은 사람인지 제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네요.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 어린아이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효과를 봤고요. 조카라고는 하지만 친자식도 아닌데 아이에게 몸살이지 않고 끔찍하게 대하는 모습에 저는 상혁 씨가 무척 정이 많고 다정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다 저를 속이기 위해 자식에게 거짓말까지 시키면서 한 짓이었다니 뒤늦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6살짜리 애한테 어찌나 겁을 줬던지 엄마한테 다른 여자 만난 거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다신 아빠 못 보게 될 거라고 시켰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진짜 그놈은 애 아빠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야 알고 그쪽을 찾게 된 거예요. 근데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로 모자라서 결혼이라니. 그래서 그렇게 이혼하자고 노래를 불렀구나 싶더라고요. 그럼 지금 두 분은 아직 혼인 상태인 건가요? 사실 이혼 서류는 얼마 전에 이미 제출했어요. 저도 일이 이렇게 된 줄 모르고 그놈이 하도 닥달해서 열받아서 이혼하자 그랬거든요. 아무리 별거 중이었다고 해도 서류상으로는 엄연히 아내가 있는 놈이 그런 와중에 저한테 접근해서 재혼까지 추천했다는 게 정말 당황스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그놈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었네요. 게다가 제가 그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상간녀인 채로 결혼을 할 뻔했으니 제가 받은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그놈을 불러내서 자초지종을 묻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는 그런 놈에게 속은 제 자신에게 더 실망이 컸어요. 내가 아무리 외롭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런 놈에게 넘어갈 수가 있는지. 이래서 죽은 남편 두고 결혼하게 된 제 잘못이 크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제가 사기꾼에게 아주 제대로 걸려서 완전히 패가망신할 뻔했다 싶더라고요. 그 모든 상황들을 알게 되고서야 저는 더 무서워지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저더러 동거를 하자느니 전 남편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으로 투자를 하자느니 했던 이야기가 이제서야 심상치 않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까진 정말 제가 걱정되고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줄 알았거든요. 이놈이 아주 작정하고 나한테 접근했던 거구나 깨닫게 된 저는 전날 밤 꿈속에 나타난 남편의 모습이 제 기우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남편이 저를 구해내고 싶어서 제 꿈에 찾아왔던 거라고 확신하게 됐죠. 남편의 그 모습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본처라는 여자의 전화를 받고도 결혼을 미루지 못했을 거고, 그럼 정말 결혼식까지 올리고 완전히 그놈과 엮여버렸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놈이 제 집에 들어와 제 도장으로 무슨 짓까지 했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꿈에 나타난 남편 덕분에 저는 구사일생으로 인생을 건질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렇게 그놈의 본처와 이야기를 마친 저는 곧장 경찰서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놈을 사기로 고소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작정 경찰서를 찾아갔던 건데 거기서 저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한상혁? 이 사람 지금 지명수배 중인 사람인데요.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말고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성폭행 범죄로 신고가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고소장이 여러 번 갔던 것 같은데 주소지가 달라서 사람을 찾질 못했네요. 이놈 그런 와중에 결혼식을 하려고 하고 있었네. 이놈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경찰서에 찾아가서 알게 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처자식 두고 저랑 바람나서 재혼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도 모자라서 심지어 그 사이에 다른 여자에게 접근해서 나체 사진으로 여자에게 돈 뜯어내려고 협박했다가 신고가 접수돼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등쳐먹고 살던 놈이었던 모양입니다. 처자식도 있고 지명수배까지 받고 심지어 저와도 재혼하려 했었으니 다른 피해자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모를 일이었죠. 그래도 그놈이 지명수배 받은 덕분에 저는 그놈을 쉽게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경찰에서 절더러 지명수배범을 잡을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놈 주소도 일정하지 않고 저희가 잡아내기가 힘들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면 여기로 좀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잡아서 조사 들어가면 고소건도 쉽게 풀릴 거고 여러모로 좋을 겁니다. 꼭 제 일만이 아니더라도 도와야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할게요. 제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불러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놈의 연락을 피했던 저는 그제서야 그놈을 불러내기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 그놈은 잔뜩 흥분해서 상황을 물어오더라고요. 지영씨, 대체 어디에요? 오늘 결혼식인데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뭐예요? 미안해요, 상혁씨. 그게 일이 좀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설마 결혼하는 게 무서워서 잠수 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그런데 혹시 여기로 데리러 좀 와줄 수 있어요? 알았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거기가 어딘데요? 여기 경찰서예요. 제가 무슨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조사받게 됐어요. 내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를 못 갈 것 같은데 혹시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경찰서요? 갑자기 경찰서는 왜요? 지영씨 같은 사람이 무슨 잘못한 일이 있다고? 별일은 아닌데 그냥 조사만 받은 거예요. 어쩌다 가게 문제로요. 설명은 만나서 해줄 테니까 나 좀 데리러 와줘요. 지금 너무 무서워서 혼자 집에는 못 가겠어서 그래요. 오늘 결혼식도 망치고 정말 미안하지만 나를 진짜 생각하면 와줄래요?
우리 앞으로 부부가 될 사이잖아요. 그쵸? 그럼요. 뭐 우린 이미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죠. 알겠어요. 지금 데리러 갈 테니까 만나면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나 너무 무서워요, 상혁씨.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직은 제가 필요한 건지 경찰서까지 데리러 와달라는 말에 당황은 하면서도 마다하진 않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그놈을 경찰서까지 제 발로 찾아오게 만들 수 있었고, 주차장에 숨어있던 형사님들이 그놈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붙잡아 갈 수 있었습니다. 한상혁 씨 맞으시죠? 그동안 지명수배 당했는데 도망 다니셨죠? 지금 성폭행, 협박, 공갈 사기로 체포하는 겁니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여기 조사받으러 온 게 아니라 약혼자 데리러 온 거라고. 그 인간은 당황스러워했고 저는 잡혀가는 그놈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지영씨 괜찮아요? 이거 뭔가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무슨 범죄자야. 조사받으면 무혐의로 풀려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요. 알았죠? 이제는 내 걱정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 다 알고 부른 거거든? 너 그동안 아주 제대로 사기치려고 작정했더라? 처자식도 있는 놈이 이혼도 안 하고 나랑 재혼을 하겠다고? 왜? 나랑 재혼해서 우리 남편 사망보험금 훔쳐가려고 그랬냐? 야, 이 날강도 같은 놈아. 힘없는 여자들 등쳐먹고 사니까 좋디? 너 같은 놈은 제대로 콩밥 먹어야 해. 어디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지영씨. 이거 전부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야, 반말하지 마. 내가 너보다 3살이나 더 많은데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이놈이 그동안 순진한 얼굴에 속아서 맞장구 좀 쳐줬다고 내가 끝까지 호구인 줄 알았어? 모르면 몰랐지. 네 놈이 어떤 놈인지 알고도 네 편 들어줄 생각 없어. 지영씨, 우리 오늘 결혼하기로 했었잖아요. 이런 거 다 이겨내야 부부인 거지. 부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결혼은 무슨 결혼? 너는 감옥이나 들어가라. 나도 너 사기로 고소했으니까 각오한 게 좋을 거야. 나는 이제 너 같은 놈이랑 더 할 말 없으니까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보자. 그렇게 그놈을 형사님들에게 넘긴 저는 아직도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그놈이 당장이라도 찾아올까봐 얼마나 무섭고 걱정이었는지 몰라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제가 경찰에 협조를 해드린 덕분에 그놈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형사님도 제가 혹시나 불안해할까 걱정이 되셨는지 아침 저녁으로 계속 집 앞 순찰을 돌아주시기로 하셨어요. 덕분에 그날 밤은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잠에 들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후로 저는 지인들에게 파혼 소식을 알리며 다시 마음을 추스려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놈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곧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였지만, 저는 혹시나 나중이라도 우리 집을 알고 있는 그놈이 집으로 찾아오거나 할 것을 생각해서 아예 이사를 가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수년 동안 생각만 했던 그 일을 결국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바로 죽은 남편과 예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강원도의 바다가 보이는 작은 동네로 가서 사는 일 말이죠. 이제 제 나이도 40이 넘었는데 뭔가 새 출발할 계기가 필요하겠더라고요. 어차피 가게를 하고 있고 장사야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직 걱정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살 집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연고도 없는 곳으로 떠나는 건 걱정도 두려움도 많은 일이었지만 너무 큰 일을 당하고 구사일생을 겪어서 그런지 그런 건 더 이상 겁낼 만한 일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결혼식 전날에서야 알게 돼 파혼으로 끝나서 망정이었지, 정말 신혼여행 가고 혼인신고라도 했으면 어쨌을까 생각하니 이만한 게 어딘가 싶어 다시 한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건 꿈에 나타나준 남편 때문이었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죽은 남편과 이루지 못했던 그 일을 혼자 해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강원도 바닷가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곳에서 혼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었는데 어디든 다 사람 사는 동네라 그런지
지금은 이웃들과도 잘 지내고 별 걱정 없이 지내고 있네요. 아, 그리고 그 나쁜 놈은 결국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제가 그 놈을 혼인빙자 사기로 고소한 건 제가 금전적인 손해를 받지 않아서 안타깝게도 별다른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성폭행으로 지명수배 받았던 것으로 5년의 실형을 받았다고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본처라는 그 여자와도 이혼을 했다고 들었는데 심지어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도 가짜였더라고요. 아주 작정하고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 놈이 그 정도 죗값밖에 치르지 않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지만 그나마 피해가 없었던 걸 다행이라 생각해야겠어요. 저도 비록 정주고 마음 주며 힘들긴 했지만 남편이 제게 남긴 돈은 지켰으니 적어도 나중에 남편 얼굴 볼 면목은 있겠다 싶어서요. 그럼 앞으로도 저는 죽은 남편을 기리며 혼자서라도 잘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 늘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